토트넘은 극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확정한 직후 곧바로 팀 재정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손흥민의 빈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메울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현지에서는 로버토 디 세르비 감독이 그 문제를 하나씩 손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이후 처음으로 월드클래스급 영입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분위기가 급격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에버튼을 상대로 거둔 1대0 승리는 단순히 승점 3점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토트넘은 이 승리로 리그 17위를 확정하며 가까스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데제르비 감독은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이끈 미켈 아르테타 감독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토트넘 팬들이 불만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강등이 현실이 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었던 막대한 피해를 막아낸 인물이 바로 데제르비였기 때문입니다. 최근 현지 매체에서는 데제르비 감독이 토트넘 체질 자체를 적극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부분은 바로 홈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홈에서 무려 10패배와 6번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승리는 단 3경기뿐이었습니다. 홈에서 승점을 거의 쌓지 못했던 셈입니다. 사실상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 수준의 홈 성적이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데제르비 감독 부임 이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홈 경기에서 다시 승점을 챙기기 시작했고 특히 강등 여부가 걸렸던 에버튼전 역시 홈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결국 1대0 승리를 만들어내며 무너졌던 홈 분위기를 되살렸습니다. 애슬레틱 역시 데제르비 체제 이후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로 홈 경기 경쟁력 회복을 꼽았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변화는 창의성 부족 문제였습니다. 토트넘은 시즌 내내 플레이메이킹 부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디선과 데잔 쿠루세베스키의 부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근 매디슨은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대대적인 재건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상 악재가 시즌 전체를 흔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다음 시즌에는 충분히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클루셉스키 역시 최근 SNS를 통해 재활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복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메이커들이 연쇄적으로 이탈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공격 전개 자체가 막히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이 내놓은 해답은 의외로 세트피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스날 FC, 이번 시즌 세트피스 강팀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스날은 코너킥 상황에서 무려 19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 역시 코너킥으로 18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은 이번 시즌 아스날이 세운 19골이었고 토트넘은 바로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전과 에버튼전에서 토트넘이 귀중한 승점을 챙길 수 있었던 배경에도 세트피스의 영향력이 컸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데제르비 감독은 창의성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무기를 찾아냈고 토트넘은 그 해법으로 생존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팀을 이끄는 리더십의 빈자리였고 또 하나는 측면 공격수 역할을 누가 대신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데제르비 감독은 이 복잡한 과제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난 곳은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기존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토트넘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감독이 직접 박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제르비 감독이 새로운 주장으로 선택한 선수는 바로 케빈 단소였습니다. 케빈 단소는 로메로처럼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 중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있고 몸을 던지는 수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단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마다 망설임 없이 몸을 내미는 플레이는 선수단 내부에서도 높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 역시 이런 성향을 높게 평가했고 결국 주장 완장을 맡길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측면 공격 문제 역시 심각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쿠두스는 이번 가나 대표팀 명단에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던 선수였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도베르와 쿠두스 모두 크고 작은 부상 문제를 겪으면서 공격진 운영은 더욱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기존 윙어 자원만으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티아스 텔이나 오도베르 외에도 새로운 해법을 찾기 시작했고 여기서 데제르비 감독 특유의 유연함이 드러났습니다.
DJ 예드 스펜스를 측면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 미드필더인 파페 마타사알까지 윙 포지션에 배치하는 과감한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특정 포지션만 고집하지 않고 사용 가능한 공격 자원의 범위를 넓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내부에서 계속 논란이 되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 골키퍼였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결국 안토닌 킨스키를 새로운 주전 골키퍼로 낙점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공개됐습니다. 당시 에버튼전은 무승부만 기록해도 토트넘이 강등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직후 데제르비 감독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선덜랜드와의 첫 경기, 즉 토트넘 부임 이후 첫 경기 이전부터 이미 킨스키에게 주장 완장을 맡기는 것까지 고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감독이 킨스키를 강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 기록만 놓고 보면 킨스키는 프리미어리그 기준 평균 수준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골키퍼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토트넘 골문을 책임졌던 구글리엘모 비카리오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부상 이전 기준으로도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최악 수준의 골키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슈팅 저지 능력인 샷스톱 지표에서는 평균보다 마이너스 5.5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수치를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토트넘은 비카리오의 부진을 극복할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했고 데제르비 감독은 과감하게 킨스키 체제로 방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애슬레틱은 현재 토트넘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답을 제시한 인물이 바로 로베르토 데제르비 감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강등 탈출에 성공한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리빌딩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도 직접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잔류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말하면서 현재 토트넘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여기에 최상위 클래스 선수들을 추가 영입하고 싶다는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재 임시로 팀에 합류해 있는 팔리냐를 완전 영입 형태로 데려오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강등권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시간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열흘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날부터 재건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토트넘 개혁의 시급성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선수단 정리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는 앤디 로버슨 영입설까지 강하게 돌고 있고 팔리냐 역시 완전 이적 형태로 품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노는 앤디 로버트슨 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현재 로버트슨이 FA 형태로 풀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토트넘이 즉시 영입전에 뛰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 이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월드클래스급 자원을 드디어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변수도 존재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벤투스 FC가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토트넘이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인 리빌딩을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구단 수뇌부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주는 클럽 재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데제르비 감독 체제 아래에서 여러 문제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고 손흥민의 이탈 이후 흔들렸던 전술적 공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결책이 나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단 역시 감독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선수 영입 투자까지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사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강등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리그 한 단계 내려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재정적 타격은 물론이고 구단 명예까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셈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큰 위기를 겪고 살아남으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토트넘 역시 비슷한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선수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꺼운 스쿼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존재하던 시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최다 수준의 키패스를 만들어내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사라지자 그 공백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공격수가 빠진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리더로서 팀을 묶어주던 역할, 윙어로서 공격을 풀어주던 움직임,
경기 흐름 자체를 바꾸던 영향력까지 모두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토트넘은 이번 시즌 뼈아프게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트넘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보강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전처럼 경쟁력 있는 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영입 몇 건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위기는 토트넘에게 마지막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17위까지 추락했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끝까지 직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토트넘이 과연 이번에는 진짜 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 체제 아래에서 이 거대한 리빌딩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토트넘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팀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